23화 줄거리. 섣달 금음께 서해랑을 방문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태남과 달래였다. 태임은 임신한 달래가 몸을 풀러 왔으리라는 짐작에 희열을 이기지 못하고 달래가 진동열 선생의 딸이라는 사실에 종상과 함께 더욱 기뻐한다. 해상과 설을 성대하게 준비하는 움직임으로 태임은 분주하고 설레며 신바람 난다. 그러나 태남 내외는 해산을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자금 운반일로 개성에 온 것이었고 그 일은 위험천만했기에 태임은 밤이 깊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다. 오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이 겹겹이 껴입은 옷처럼 답답하고 익숙해지면서 태임이는 어둠의 입자들이 소리 없이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걸 감지했다. 그건 아주 섬세한 촉감이면서도 의심할 여지 없이 확실했다. 그녀는 온몸의 감각을 낱낱이 곤두세우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이고 살금살금 정확하게 그 소요의 진원지를 향해 다가갔다. 대청마루를 건너 머리빵에 문고리를 잡았을 때 그녀는 왠지 죽였던 숨을 크게 토해냈다. 헉 하면서 문고리를 잡아당기자 길다란 동께에 엎드려 있던 사내가 머리를 들었다. 갑작스러운 바깥바람에 사내의 머리카락과 표정이 흔들리는 걸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을 만큼 태임이의 눈은 어둠에 익어 있었다. 사내가 덜커덕 소리나게 소나기를 쥐고 비틀던 자물쇠를 놓았다. 사내는 태남이었다. 자물쇠를 비틀려고 얼마나 안간힘을 썼던지 태남이의 숨결은 거칠고 다급했다. 태임이는 두어 걸음 물러서 벽에 기대선 채 그의 숨결이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물었다. 뭘 하는? 예서. 보시다시피. 불을 켜랴. 돈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돈이. 알고 있네. 자네 댁한테 들은 대로라면 자넨 좀 더 떳떳해도 되네. 태임이는 처음으로 태남이에게 헤라를 삼가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안 됩니다. 그럴 순 없시다요. 그들은 둘 다 들키고 싶지 않은 걸 들켰다는, 발견하고 싶지 않은 걸 발견했다는 낭패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극도로 말을 아꼈다. 태임이는 허리춤의 열쇠꾸러미를 소리 안 나게 더듬거리다가 결연히 방 한가운데 늘어진 전깃불을 켰다. 엉거주춤하고 있던 태남이가 빛과 누나의 시선을 피해 동계 위로 엎어지듯이 몸을 꺾었다. 그런 그의 모습이 방 안의 어둠을 몽땅 빨아들인 것처럼 암담해 보였다. 태임이는 차고 있던 열쇠꾸러미 중에서 동계 열쇠를 찾아 곧주 세워서 꾸러미채에 내밀었다. 옛다. 무슨 뜻이니까? 태남이는 얼굴을 들었으나 차마 손은 못 내밀고 물었다. 그 안의 것은 다 자네 몫이니 주저 말게. 태남이는 누나의 진위를 살피려는 듯 잠깐 뜸을 들이고 나서 조급하다 못해 자포자기한 몸짓으로 열쇠꾸러미를 낚아채서 무쇠주전자처럼 튼실하게 매달린 자물쇠 옆구리에다 철썩 소리나게 꽂았다. 열쇠가 꽂혀본 지 오래인 듯 그 초롱성 같은 자물쇠는 몇 번이나 가래 끓는 소리로 그르렁대고 나서야 열렸다. 그러나 한 길이나 되게 장대한 동계의 미려한 목질은 매일매일의 애무에 길들여진 듯 얼굴이 비치게 번들대고 있었다. 아씨가 손수 기름걸레를 치고 밤중에도 수시로 쓰다듬는다는 이쁜 인연의 간사스러운 고자질이 생각나 태남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무리 일이 뜻대로 안 됐어도 이렇게까지 막 가는 건 아니었는데 싶은 때늦은 후회와 반성도 그의 마음을 무겁게 했다. 자물쇠를 땄으면 뚜껑을 열어봐야지. 안 그런가? 태남이의 귀엔 그 소리가 이쁜이의 간교한 꿰매 연속처럼 들려서 애따 모르겠다 뚜껑을 들어올렸다. 그건 생각보다 무거웠다.
그러나 괴 안엔 전혀 무게를 느낄 수 없는 게 가득 서려 있었다. 얼핏 안개 같기도 하고 먼지의 더미 같기도 한 건 잘 핀 풀솜 뭉치였다. 태남이는 배신의 예감으로 치를 떨며 그것들을 들추고 헤집었다. 그것들은 마치 먼지나 안개가 피어오르는 듯이 힘 안 들이고 태남이의 손길을 따라 뭉게뭉게 피어오르고 괴짝은 그 바닥을 드러냈다. 은댕이 금댕이는커녕 반전짜리 동전 한 입도 그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 하필 풀솜이라니 완벽한 조롱이었다. 넘어오십니다. 태남이는 풀솜의 무게없음 때문에 지글지글 남아도는 힘으로 누나의 나긋나긋한 목이나 허리나 어디 한 군데를 무참하게 비틀어 놓고 싶은 충동을 억제하느라 신음하듯 말했다. 아네, 자네가 바란 건 그게 아니었다는 걸. 그 속에 금은보화가 들어있으리라고 일러준 게 누구라는 것도 알고 있다네. 네, 어려놓으시겠습니까? 이쁜이가 그러더군요. 그렇담 우리들의 어머니가 그 무게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게 파멸했나도 들었겠구나. 우리들의 어머니요. 갑자기 태남이의 목이 메었다. 그래, 우리들의 어머니. 태임이의 목소리도 젖어왔다. 보통의 남매라면 한 어머니의 배를 빌어 태어난 사이라는 건 너무도 익숙한 관습이어서 구태여 의식하거나 상기할 필요도 없는 일이겠지만 그들은 달랐다. 특히 태남이는 그 사실을 의식 안 하고 태임이를 대하고자 노력까지 해야만 했다. 그 사실을 처음 가르쳐주면서 태임이가 그에게 퍼부은 폭언과 경멸은 아직도 그의 의식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다. 건드리지 않는 게 수였다. 태임이가 처음으로 드러낸 감상적인 육친애와 만감이 서린 회안에 태남이는 가슴이 뛰었지만 표정이나 목소리가 변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허겁지겁 감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는 대면대면하게 말했다. 저는 우리들의 어머니가 받은 고통보다 제가 그 여자 때문에 받은 수모가 훨씬 더 뼈아프고 억울합니다. 이제 그만 당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 어머니 자식이라면 왜 저만 그 여자 때문에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누님만 당당한 가해자고 저는 만약 주눅든 피해자여야 합니까? 태남이가 기지개를 켜듯이 온몸을 펴고 터무니없이 당당하게 대들었다. 내가 언제 자네를... 여우골 폐가에서 제 비천한 출생의 비밀을 처음 털어놓고 나서 누님은 저한테 어드럽게 해시니까 두엄대미에다 매다 꽂으면서 거기 코를 박고 죽어버리라고 했었지요. 두엄더미 대신 시방은 이 먼지더미가 제 몫이라고요. 정말 너무하십니다. 태남이의 분노는 우리들의 어머니라는 말 때문에 조성되려던 육친애적인 감미로운 분위기를 쉽사리 냉각시켰다. 태임이는 전도된 피해의식에 어쩔 줄을 몰랐다. 우뚝 선 태남이의 장대한 기골이 새삼스럽게 그녀를 압도했다. 그건 자네 오해일세. 그 안의 것이 죄다 자네 몫이라고 한 건 그 풀손뭉치를 뜻한 건 아니었네. 내가 무슨 억하심정으로다가 자네를 그렇게 고약스럽게 놀려먹겠나. 그동안 내가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 중 가장 가벼운 걸로다. 그 안을 채워놓은 건 옛날에 어머니가 그 무게 때문에 당한 벌이 하도 억울해서 내 딴엔 안거품 허는 셈치고 그리온 거라네. 자네 몫은 본디부터 그 괴짝 속에 있었던 것이니 화를 풀게나. 태임이가 간곡하다 못해 비굴할 정도로 변명을 했다. 태남이는 어리둥절했다. 그의 몫이라는 것에 대해선 처음부터 실감이 나지 않았거니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은 더욱 생소했다. 저는 도둑질을 하다가 들켰을 뿐이올시다. 사람을 불러 법석을 떨고 망신을 주지 않는 은혜는 잊지 않겠시다. 제 처한테 비밀로 해주실 것도 부탁드려도 되겠습죠. 누님, 그 이상 저에게 너그러우실 필요는 없습니다요. 그러나 태임이의 대답은 동문서답이었다.
그 속에 본디부터 들어있던 게 뭐였는지 자넨 궁금하지도 않은가. 글쎄 한 개에 50냥중이나 나가는 천국 말구분이 그들먹했다니까. 그래서요. 태남이가 신경질적으로 다음 말을 재촉했다. 그렇지만 소문보담은 약소했어. 한때는 그 무게로 방꼬레가 내려앉은 일이 있다고까지 소문난 돈깨였으니까. 나는 그걸 몽땅 돈으로다 바꿔서 새 꼴에다 산포를 수만간 장만했다네. 논밭도 좀 샀지만 백석직이나 될까. 산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여적지 산포에선 논밭만큼도 재미를 못 봤다네. 재미가 다 뭔가. 그동안 찔러놓은 돈도 수월찮아. 사람을 잘못 만났는지 세월을 잘못 만났는지 도무지 되는 노릇이 없어. 자네 볼 낯이 없구만. 그게 자네 몫이란 게 분명해지니까 더 그래. 태이미는 마치 가로챈 재산에 대해 문초를 당하는 청지기처럼 궁색하게 더듬거리며 태남이의 어깨 너머로 태남이의 커다란 그림자가 꼼짝도 안 하는 걸 바라보았다. 이윽고 그 큰 그림자가 크게 한번 일렁이면서 태남이가 다분히 경멸조로 말했다. 그 땅땡이가 제 몫이라고요. 제가 그 수만간 땅땡이 내 기퉁이에다 말뚝을 박고 새끼줄에다 매서 잡아 끄는 꼴이라도 보고 싶으신가요? 몇마지기 땅떼기라면 그렇게라도 해보고 싶을 만큼 시방궁한 건 사실이지만 몇만간이 아랑곳인가요? 통큰 누님이 갖고 놀기엔 전 너무 비소하군요. 아직도 자네는 나를 못 믿는구먼. 하긴 나도 그게 자네 몫이라고 마음으로부터 질정을 한 게 방금 전이니까. 할아버지의 뜻이 이제야 분명해졌어. 할아버지의 뜻이라뇨. 할아버지는 우리들의 어머니한테 저지른 못할 노릇 때문에 돌아가시는 날까지 괴로워하셨고 자네한테도 유별난 관심을 보이셨지. 그러다가 이 돈깨와 함께 자네를 나한테 떠맡기고 돌아가셨어. 나는 자네나 돈깨를 똑같이 나한테는 힘겨운 짐으로만 여겼지. 자네를 돈깨한테, 돈깨를 자네한테 떠맡기고 내가 노연할 생각은 미처 못했다네.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야. 자네 자격을 못 믿어서지. 말이야 바른 대로 말이지 자네가 좀 늦댔어야 말이지. 사람 될 싹수를 보인 게 20살이 다 돼서부터이었으니까. 자네 망나니 노릇해서 내 속 썩인 건 말도 말게나. 내 동기한테 헐소리는 아니지만 천생망종이었으니까. 그러나 이젠 확실해졌네. 할아버님께서 자네를 위해 그 돈깨를 예비하셨다는 게. 내가 그걸로다 땅을 사기도 잘한 일이야. 은댕이는 한 번 돈으로 바꾸면 그만이지만 땅은 해마다 돈을 낳을 테니까. 그야말로 화수분이지. 두고 보게나. 앞으로 그 땅에서 많은 이익을 올릴 테니. 여태 손해만 본 건 쓸데가 마땅치 않아서였을 거야. 그 땅에서 번 돈으로 보람 있는 일에 뒤를 댈 수 있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난 신바람이 나네. 정말 태이미 뇌리에서는 시방 이재의 의욕과 영감이 책장을 빠르게 넘기듯이 팔랑팔랑 넘어가고 있었다. 산식이, 김경호, 백삼조합 등도 그 안에서 뜨악한 낯설음을 벗고 친밀하고 쓸모있게 다가왔다. 누님, 제발 그만해 두세요. 태이미가 말을 마친 뒤 한참 만에야 태남이는 우울하게 말했다. 생동하는 표정 때문에 아직도 희망적인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고 그는 그게 참을 수가 없었다. 난 자네가 자랑스럽다네. 할아버님께서는 핏땡이 쪽에 벌써 자네의 사람됨을 알아보셨지. 그 아이는 관옥 같더라고 하셨거든. 그 어른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해로운 걸 물려주실 리가 없다는 게 이제야 확실해졌어. 누님, 전 시방 도둑질을 하려다 들킨 것뿐이시다. 당치도 않아. 제걸 어드럽게 훔치는. 누님, 제발 절 위로하려고 들지 마세요. 점점 더 부끄러워질 뿐입니다. 몇 년 만에 돌아와 이런 꼴을 보이다니. 왜?
자네 꼴이 어드레서. 자네는 중요한 사명을 완수하려고 했을 뿐인데 중요한 사명을 욕되게 했을 뿐입니다. 그것만은 확실해요. 내일 떠나겠어요.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실망한 건 자네뿐이 아니야. 자네 아이를 받고 싶었다네. 간혹 같은 아이. 태임이가 그의 손을 잡았다. 소뚜껑처럼 크고 단단한 손이었다. 정말 반갑네. 어드론 금이환양 보담도 더. 태남이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같이 있으면서도 서로 고립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좁히진 못했다. 태남이가 갑자기 머리를 쳐들어 그녀를 빤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일 떠날 겁니다. 라고 다짐을 했다. 그리고 먼저 머리빵을 나갔다. 태이미는 풀솜 뭉치를 대강대강 괴짝 속에 쳐넣고 뚜껑을 닫았다. 열쇠는 채우지 않았다. 안방으로 가려다 뜰 아랫방 쪽으로 내려갔다. 대뚜렌 달래와 열한이의 신발이 나란히 놓여 있었지만 불 꺼진 방 안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자정이 지난 지 오래인 듯 하얀 딸이 뜰 아래채 추녀 허리에 처연하게 걸려 있었다. 태이미는 달래를 불러서 같이 자고 싶은 걸 단념하고 으스스 속조거리 깃을 여미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달래를 부르지 않기를 잘했다 싶었다. 그녀는 머리맡에 수장개 열쇠를 따고 피륙 밑에 진솔버섯 갈피에 손을 넣어 예서재서 금부치를 꺼내냈다. 마치 요술을 부리듯이 그녀의 손끝은 한 번도 허탕을 안 치고 번번이 금가락지, 금비녀, 금기계, 금단추가 딸려 나왔다. 거의가 다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 그녀 스스로 장만한 건 하나도 없었다. 시집 올 때도 은가락지 하나 받은 게 없었다. 그때는 종상이가 그런 걸 장만해 줄 처지도 못 됐지만 태임이 또한 그 방면에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걸 섭섭해하지 않았었다.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걸 염두에 두어 보기도 지금이 처음이었다. 아무것도 못 받은 건 참 잘한 일이다 싶었다. 거리낌 없이 떳떳하게 태남이에게 줄 수 있으니 말이다. 수북하게 꺼내낸 금부치 중에서 절반가량을 덜어내서 덜어는 꾸며놓은 아기 포대기 창구멍을 뚫고 솜 안에 넣기도 하고 덜어는 베네옥 갈피, 기저귀 갈피에 쑤셔 넣기도 했다. 뜯은 포대기 창구멍을 다시 홈질해서 베개요와 함께 한 보따리를 만들고 베네옷 기저귀를 합쳐 또 한 보따리를 싸고 나니 방 안에 썰렁하니 냉기가 돌았다. 그제서야 불을 끄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어느덧 창호지가 물빛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한편 사랑채로 내려온 태남이는 행랑채로 통하는 일각 대문 밖 칙간에 들렀다가 사랑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반쪽 달을 쳐다보니 그 달이라고 간도의 달과 다를 게 없건만도 마지막 하직이라도 고해야 할 것처럼 마냥 심란해졌다. 그렇게도 용수산과 남성병원 길에 봄가을을 그리워하던 달래를 한겨울에 끌고 왔다가 봄이 채 오기 전에 끌고 간다는 게 얼마나 못할 노릇인가 싶어 가슴이 저렸다. 그러나 아득한 곳에서 첫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자 먼 길을 떠나려면 한잠 자두어야지 싶어 하품을 씹으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벌써 일어나려고 간밤에 한잠도 안 잔 것 같던데 종상이 또한 잠자리가 편치 못했던지라 찌푸드드한 표정으로 먼저 일어난 태남이에게 물었다. 기찻간에서 자죠 뭘. 기찻간에서? 예, 오늘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진 신세는 안 잊겠습니다. 아니, 자네 댁 몸 푸는 것도 안 보고 집에 가서 풀죠 뭐. 그럼 자네 혼자 떠나겠다는 게 아니잖아. 그러므입쇼. 바늘 가는데 실 가는 건 정한이치 아닌감요. 바늘도 바늘 나름이지 이 사람아. 누나가 얼마나 실망하겠나. 요즘 그 사람 해상 구한이 하고 싶어서 얼마나 신바람이 나 있는지 자네도 알잖아. 알고 말급쇼. 면목 없습니다. 그래도 고집을 부릴 셈이네, 이 사람이. 누나하고 자네는 이 세상에 단둘밖에 없는 남매야. 달리 누가 있나.
누나가 자네 처다의 얼굴을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해. 종상이는 아내의 헛된 꿈을 진심으로 애달아 하면서 말했다. 장인 장모도 그 아이를 손수 받아보고 싶어서 기다리실 겁니다. 이런 못난 사람 같으니라고. 그냥 그렇단 얘기지 장인 장모를 위해서 돌아가야 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요. 돌아가야 할 날이 벌써 지났거든요. 거기서 제가 맡은 일도 수월찮은데 편하다고 며칠 더 지체해서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했어야 쓰겠시니까. 그동안의 누님이랑 매형이 잘 해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더 자주 들릴지도 모르고요. 종상이는 속으로 괘씸했지만 더는 탓하지도 붙들지도 않았다. 개성까지 온 볼일은 뭐였으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었으나 캐묻지 않았다. 남의 일에 그 이상은 알고 싶어 하지 않으려는 종상이의 몸에 밴 관습이었다. 부부간에도 남남인 부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면서 사는 사이에 터득한 이런 버릇 때문에 차가워 보이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마음속까지 차가운 건 아니었다. 이불을 개켜얹은 태남이가 세수하러 나간 사이 종상이는 노자나 좀 넉넉하게 주워 보냈으면 좋으련만 저 고집불통이 받으려나 몰라 속으로 생각하면서 당장 마련해 줄 수 있는 액수를 셈해보았다. 집안에 갖고 있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꼭두새벽에 어디 가서 변통을 해다 줘야 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태남이가 흡족해하지 않을까봐 보다는 완강하게 사양할 것 같아 그게 더 걱정이 되었다. 안 받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내 목 너 찾아가는 거라고 말해야지 하는 궁리까지 했다. 그는 태남이가 양말 공장에서 고생만 드립다 하고 한 푼도 안 찾아가지고 나간 걸 아직도 마음에 접어두고 부채감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한껏 넉넉히 해주고 싶었다. 이따가 아내와 의논하면 좀 더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수하고 들어온 태남이가 먼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갔다. 아침 군부를 때려는지 사랑마루 밑에서 장작 꺼내가는 소리가 들렸다. 방바닥이 썰렁하게 식어 오는 이른 아침이었다. 치부책을 꺼내보려고 문갑 서랍을 뒤지다가 작년 가을부터 초만 잡아놓고 아직도 완결을 못한 일본 상인들을 배척하는데 협동하자는 조합의 발기문이 눈에 띄자 괜히 가슴이 뭉클했다. 여러 장의 초안은 하나도 완성된 게 없었다. 조합의 결성 자체가 흐지부지 될 모양이었다. 그렇게 간곡하고 열정적으로 다 같이 힘을 모아 이고장에서만은 일본인이 발을 못 붙이게 하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고 역설하던 황도중 어른도 요샌 잠잠했다. 발김은 어떻게 됐느냐고 묻는 횟수도 점점 줄고 심드렁해지더니 요샌 묻지도 않았다. 몇몇 뜻있는 사람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우리는 이런 일을 함내 발기문을 만들고 하는 게 시들해진 건 이고장에서 일본인을 배척하자는 운동 자체가 시들해졌기 때문은 아니었다. 끼리끼리 뭉치고 뒤따르라고 목종을 높이고 할 새도 없이 이미 그런 운동은 자생적으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문의 발기문보다는 암흑에 사는 가난한 과부가 아이를 시켜 일전짜리 초 한 가락을 사오게 했다. 아이는 일전에 초를 2가락을 사왔다. 연유를 물은 즉 새로 생긴 일본인 가게에서 그렇게 싸게 팔더라고 했다. 칭찬을 들을 줄 안 아이의 기대와는 달리 과부는 아이를 야단쳐서 그 싼 초를 당장 물러다가 조선 사람 상점에 비싼 초를 사오게 했다는 소박한 이야기가 훨씬 더 개성 사람 마음을 사로잡으면서 빠르게 전파했다. 면면이 이어내려온 보수적 배타적 기질에 정의로운 명분이 붙어 있으니까 누가 나서고 앞장서고 할 것도 없었다. 뒷북을 친 푼수로는 대단히 흡족하고 자랑스러운 기분으로 황도중은 그 운동에 구태여 주모자가 필요 없다는 걸 알아차린 모양이었다. 나의 발상이 아니었으면 그 운동이 그렇게 신속하게 퍼졌겠느냐는 정도의 생색은 낼 법도 하건만 그러지도 않았다. 황도중은 그런 어른이었다. 왜 그랬을까?
그는 유식하고 그럴듯한 미문을 쓰는 데만 급급했던 초안들을 펼쳐보며 생각했다. 이렇게 시작된 것도 있었다. 부와 개성은 려왕 고도요. 만실성시라. 민물지성과 상공지번이 어쩌고 하는 한문투성이의 문장은 아마 개성전기 주식회사의 발기문을 흉내낸 것일 터였다. 개항 이후 조선의 여러 신흥도시엔 속속 전기불이 가설되었고 개성보다 일찍 전등이 들어온 도시도 많았지만 1인의 손을 빌리지 않고 순전히 조선 사람 기업인이 발기하고 설립한 전기회사에 의해 전등 불빛을 본 건 개성이 처음이자 유일한 예였다. 보수적인 개성 상인들로서는 모험이요 이변이었다. 100여 명의 주주가 참여한 전기회사 설립 발기문만 봐도 구식의 고루한 상온에서 벗어나 적극적 진보적으로 전환하려는 씩씩한 기상이 잘 나타나 있었다. 처삼촌 전희성이도 주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종상이도 그 발기문을 이성이와 함께 검토하면서 과연 명문이다 부럽게 느낀 대목이 몇 군데 있었다.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써먹으려 했다니. 그는 어차피 무용지물이 된 것을 통해 자신의 유치하고 적나라한 허영심을 보는 것 같아 얼굴이 붉어졌다. 아내의 충고를 받아들여 부녀자들한테도 널리 읽히려고 언문으로 고쳐 쓴 초안도 이건 독립신문 사설의 영향을 받은 말투로군. 이건 동학의 경문투 그대로가 아닌가 하는 식의 속이 뻔히 들여다보일 뿐 읽는 이를 움직일 힘이 있는 글은 없었다. 널리 읽히고 감동시켰으면 하는 욕심으로 글을 쓸 때 자신이 한때 섭취하고 영향받은 문장의 흉내를 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건만 새삼스럽게 더듬어 읽으니 알맹이는 없고 객적은 허영심만 드러나 보여 못내 얼굴을 붉혔다. 그가 며칠 밤잠을 못 자고 노심초사한 문장이 빛을 못 본 건 참말의 힘에 있어서 과부의 초안 자료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 아닐까. 그는 하염없이 쓸쓸해졌다. 안에 들어갔다 나온 태남이는 이 집에 불쑥 나타날 때와 똑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다. 원 사람도 급하긴. 해나 퍼지거든 떠나잖고. 벌써 떠나긴요. 아침은 먹어야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노자에 보태 쓰게. 종상이는 손때 묻은 비단 쌈지를 쌈지째 태남이의 검정 양복 주머니에 밀어 넣으면서 말했다. 태남이의 표정이 어둡게 굳어졌지만 밀어내진 않았다. 면목 없습니다, 형님. 자네 몫이야, 이 사람아. 진작 떠날 날짜를 말했으면 더 변통했을걸. 나중에 줄 테니 주저 말고 또 들르게. 남은 자네 목 찾으러 오는 셈 치고. 누님도 같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그 사람한테도 받았나? 예, 집사람을 통해서.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태남이가 꿇어앉아 머리를 조아렸다. 무슨 말을 더 하려는 듯했다. 준다고 넙죽넙죽 받기만 할 태남이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안팎에서 받아챙길 만큼 궁해 보이지도 않는 터순이 무슨 사연이 있긴 있는 모양이었다. 그때였다. 안채에서 짝짝 장작 패는 소리 같은 게 들렸다. 느닷없이 장작을 팰 리도 없었지만 그 울림이 하도 장중하고 비통해서 해묵은 거목이 비명을 지르는 게 아닌가 싶게 가슴이 섬찟했다. 사랑의 두 남자는 안색이 변했다. 이게 무슨 소린가? 글쎄 올시다. 대들보 갈라지는 소리가 아닐까. 그럴 리가 있겠시니까. 종상이가 화들짝 경망스럽게 몸을 일으켜 사랑문을 박차자 태남이도 그 뒤를 따랐다. 앞마당에서 언년아범이 돈깨를 패고 있었다. 섣달 금음날 떡을 치던 바로 그 자리였다. 높이 쳐든 도끼날이 섯을 부르고 괴뚜껑은 이미 몇 가닥의 장작으로 결단이 나 있는 몸체는 길고 무력하게 아가리를 벌리고 나자빠져 있었다. 그 돈깨에 얽힌 소문을 모르면 개성사람도 아니라 할 만큼 오랜 세월 신비하고 음산하고 요요한 소문 속에 숨었던 돈깨가 막상 청천백일하에 드러나니 별것도 아니었다.
도리어 전날 그렇게 무력하고 노쇠해 보이던 언녀나범이 심상치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자각 때문인지 터무니없이 엄숙해 보였다. 중상이와 태남이는 말없이 숨을 죽였다. 대청마루 위에 홀로 높이 선 태임이는 무표정했다. 태임이가 작살내려는 건 돈깨가 아니라 오랜 음산하고 요요한 소문의 시대인지도 몰랐다. 짝! 마침내 도끼날이 그 장대하고 유들대는 몸체를 찢었다. 지켜보던 두 사내는 사내답지 못하게 오싹 소름이 끼쳤다. 7. 적선적 나으리 댁 사람들. 좋은 아침이었다. 비록 얻어 입은 거긴 하지만 몸에 맞는 양복이에 걸친 인력고 조합의 표지가 나염된 감색 한뗀을 날개처럼 부풀리는 초여름 바람엔 비릿하고 들쩍지근한 아카시아 꽃 내음이 섞여 있었다. 인력거꾼 방서방은 그 냄새가 싫지 않아서 코를 킁킁대며 사직당과 황학정이 있는 산을 돌아다 보았다. 연연한 실록 사이로 아카시아 꽃이 젖빛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었다. 제이미 부틀, 좋은 냄새가 좋은 건 인지상정 아닌감. 방서방은 엊그저께 적선적 나으리로부터 당한 수모를 이렇게 스스로 다독거렸다. 인력거체 잡기 전에도 사람 대접받고 산 적은 없었지만 인력거체 잡은 지 3년 동안은 더군다나 수모와 하대의 연속이었다. 제 자식벌이나 될 젊은 양복쟁이 헌태도 허게나 반말을 듣기 일쑤였고 기생아시나 기생이 되담한 것처럼 남봉기가 질질 흐르는 시녀성한테도 허리를 못 펴고 굽신거려야만 했다. 당신은 자신에게 자존심은커녕 배알이나마 남아있다고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런데 그 하늘같이 높은 적선적 나으리의 한마디가 왜 그렇게 배알이 꼴렸을까? 참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의 속이라지만 남의 속도 아니고 제 속을 모르겠는 게 단순한 방서방을 혼란스럽게 했다. 엊그제까지도 방서방은 그의 인력거 조합에 제복처럼 돼 있는 외식 한뗀 밑에 겨우내 입어서 올이 안 보이게 찌들은 손바지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솜을 두었다고는 하나 피리창처럼 얇게 둔 명색만의 솜옷이라 겨울에 추위를 막을 만하지 않은 대신 봄이 다 갈 때까지도 견딜만 했다. 방서방 댁이 유별나게 게으른 건 아니었지만 단벌 손바지 저고리를 빨아서 꿰매려면 방서방이 인력거체를 적어도 하루 이틀을 놓아야겠기에 관공서의 제복이 일제히 하복으로 바뀌는 6월까지는 견디기로 하고 있었다. 자식복만 터져서 올망졸망 6남매나 둔 탓으로 옷 가난이 심한 방서방도 여름 고이적삼은 두어 벌 가지고 있었다. 그렇잖아도 내일 모레쯤은 이놈의 손바지 저고리를 훨훨 벗어놓고 고이적삼으로 갈아입어야지 싶은 어느 후덥지근한 날 아침, 가파른 남산길을 손살같이 달려 그 으리으리하고도 위험이 넘치는 총독부 앞에 인력거를 댔을 때였다. 총독부 정문을 지키는 순사까지 경례를 올려붙이는 높은 어른을 태워가지고 왔다는 자부심과 신나게 달린 끝에 숨가쁨으로 기분 좋게 상기한 방서방을 곱지 않은 눈으로 힐끗 일별하고 난 나으리는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한다는 소리가 쿠사잇, 에이 구려였다. 워낙 높은 신분인데다가 성품이 까다롭고 차가워서 지나가는 말로라도 수고했네 소리 한마디를 안 하던 나으리한테 모처럼 들어본 소리가 하필 쿠사이라니. 방서방은 그 소리가 어찌나 안이 꽂고 배알이 꼴리던지 생각할 때마다 재작년에 먹은 오려 송편이 다 올라올 것 같아지곤 했다. 제이미 부틀. 새도 부리는 양반똥은 구리지도 않은가. 어디 두고 보자. 생전 처음 별난 앙심까지 품으면서 벼르게 되는 걸 어쩔 수가 없었다. 차라리 자네 냄새 한번 고약하네 그려. 온종일 손님 모시는 사람이 자주 씻고 빨아입어야지 그 꼴이 뭔가 했더라면 상전 제배 부르면 종 배고픈 사정 모른다더니 입속으로 한번 중얼거리고 나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 다음날 나으리의 소실인 야죽의 아시로부터 헌 여름 양복을 한 벌 얻어 입었건만도 방시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
총독부에서 조선 사람으로서는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랐다는 나으리를 매일 아침 총독부까지 출근시키는 일을 단골로 맡게 된 것도 실은 야주계 아씨와의 인연 때문이었다. 그는 인력거체 처음 잡고 나서 몇 번 명월관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는 기생이 여염집 부인처럼 수수하고 점잖은 손님이 되어 그의 인력거를 타게 된 건 작년 섣달 금은께였다. 화류계에서 그런 변신은 간혹 있는 일이나 섣불리 아는 척하지 않는 게 도리인 것쯤은 방서방도 알고 있는지라 시침 딱 떼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먼저 몇 년 만에 만난 사촌오랩이 대하듯 반색을 하며 흉엄을 없이 굴었다. 그리고 마침 자기를 소실로 들어앉힌 나으리를 아침마다 총독부로 출근시킬 인력거꾼을 구하는 중이었다면서 그 자리에서 방서방을 채용했다. 방서방은 하루에 60전씩 공일날 빼고 한 달에 15원만 달라고 했고 아씨는 뜨내기가 아닌 단골이고 또 아침 시간 외엔 전혀 매어 있을 필요 없이 자유로이 돈벌이를 달릴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한 달에 12원만 하자고 깎았다. 기생 때처럼 헤프게 굴지 않고 조목조목 따지는 게 되레 신통해서 방서방은 그렇게 하라고 선선히 승낙을 했다. 12원이면 웬만한 관청 소사 월급은 되는 액수였다. 아침에 한두 시간 매여 있는 걸로 월급을 탈 수 있게 됐으니 실로 방서방 생애 최초의 운수대통이라 할 만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쿠사이 생각만 하면 운수대통도 반갑지 않았다. 제임이 붙을 놈의 운수대통이었다. 씀씀이는 네 집에서나 수입보다 한 발 앞서 늘게 마련이어서 지난 겨울 아새끼들은 왜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주접이 드는지 다달이 알토란같이 모일 줄 안 12원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여전히 고달팠고 쿠사이 소리 들어 싸게 추저운 단벌치기 신세를 못 면했다. 방서방이 모시게 된 적선정 나으리는 바로 박승재였다. 그가 총독부의 경무국, 내무국 등을 거치면서 조선 사람으로서는 드물게 과장 자리까지 오르면서 새로 장만한 적선정 집은 안팎 굴돌이에 부연 달린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었다. 세벌대 높은 대돌 위에 나는 듯 올라앉은 안채와 운치 있는 홍해문과 화초담과 일본식을 흉내낸 고담한 뜰이 달린 사랑채와 너절하지 않게 간소화한 행랑채까지 합하면 40간이나 되는 큰 집이었지만 그럴싸해서 그렇지 화기가 부족하고 썰렁해서 정붙는 집은 못됐다. 승재는 한 달에 20날 정도는 적선정 본가에서 자고 나머지 열흘만 야죽의 소실집에서 잤다. 본가에서 소생을 못 본 게 어느 한쪽에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젊어서부터 부부 금슬이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소문이 나 있을 만큼 워낙 대면대면한 부부였다. 그런 푼수로는 처음 본 소실에게 푹 빠져 보이지 않는 걸 아래 것들은 신기해했지만 방서방은 그 까닭을 야죽의 아씨의 묻어난 심지로 돌리고 있었다. 야죽의 아씨는 방서방을 고용하면서 신신당부하길 아침에 나으리 모시러 출근할 때 나으리가 본가에서 주무셨건 야죽에서 주무셨건 상관 말고 일단 적선정 본가로 먼저 가야 한다고 했다. 그게 큰댁 마님에 대한 도리라고 여기는 것만 봐도 영감의 사랑만 믿고 방자하게 구는 요망한 첩하고는 달랐다. 그러나 방서방으로서는 나으리가 본가에서 자지 않은 날 아침에 적선정에 가는 건 여간 고역스럽지가 않았다. 안방 마님이 분안문 밖으로 난 미닫이 문을 짝 소리가 나게 열어 제치고 도끼 눈을 뜨고는 거렁뱅이 대하듯이 함부로 내뱉는 호령과 악담을 고스란히 들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투기에는 채통이고 나발이고 없다지만 50살이 넘어 머리가 허열 뿐 아니라 양자로 들인 아들과 며느리가 대청마루 건너방에 기거하고 있는 걸 생각할 때 보고 배운 거 없는 상사람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러면서도 며느리가 하는 일이라면 일일이 트집을 잡고 훈계를 할 때마다 양반 자세가 그렇게 등등할 수가 없었다. 너희 친정에선 그걸 그렇게 하더냐. 아무리 중인의 집이 로기서니 어찌 딸 자식을 저리 본데 없이 키웠을꼬.
하면서 하인들이 보는 앞에서까지 마구 능멸하는 소리를 들으면 중인 며느리를 들였는지는 모르지만 정말 본데 없는 건 마님이다 싶었다. 방서방의 인력거가 박승진의 집 앞에 당도했을 때 마침 행랑아범이 골목길을 쓰고 있었다. 우리 나으리 오늘 아침엔 본댁에서 기침하셨겠자.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너희 날이라면서. 둘은 서로 이에 상관없이 앙숙이었다. 행랑아범 보기엔 인력거꾼이 가소로워 보였고 인력거꾼 보기엔 행랑아범이야말로 바닥 산 것으로 보였다. 제 힘이 붙을. 오늘도 재수 온 붙었네. 퇴퇴. 그러자 행랑아범은 쌀이 빗자루로 골목의 모래흙을 한바탕 방서방한테로 날리면서 킬킬댔다. 방서방은 그의 입버릇인 제이미 부트를 연발하면서 대문 중문을 지나 앞마당에서 안방에다 대고 소인 방서방 대령했습니다요 하고 씩씩하게 외쳤다. 대꾸가 없자 앞마당에서 사랑채로 통하는 홍해문 밖을 기웃거려 보니 사랑댓돌에 까만 구두가 보였다. 승재는 본가에서 잘 때도 꼭 사랑방에서 혼자 잤다. 방서방은 소인 방서방 대령했습니다요 소리를 또 한 번 하고 나서 기다리는 동안 야죽의 아씨가 하는 걸 보고 배운 대로 나으리의 구두를 반짝반짝하게 닦아놓았다. 다홍치마에 흰 행주치마를 두른 며느리가 사랑으로 숭늉을 들고 나오면서 방서방한테 희미하게 웃었다. 새댁은 웃음뿐 아니라 말씨도 걸음걸이도 조신함이 지나 희미했다. 그 집안에서는 새댁의 존재 자체가 희미하달 수도 있었다. 방서방은 주제넘게도 그게 안쓰러워 편안히 주무셨습니까요, 새아씨 하면서 꾸벅머리를 조아렸다. 사랑에선 에헴 큰 기침 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이 움찔했다. 구두를 다 닦아 가지런히 돛도리에 모아놓은 방서방은 다시 앞마당으로 나왔다. 그럴 때 행랑어멈은 소식의 나무를 패달라던가 빨랫줄을 매달라던가 의당 저희 서방에 해야 할 일을 방서방에게 시키곤 했다. 그러나 오늘은 개 밥그릇에다 곰국 한 사발 끼얹어 주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다. 새파트라는 양종개는 어쩌면 그렇게 양인의 인상과 흡사한지 키가 크고 얼굴이 날카로우면서도 욕심스럽고 박덕해 보였다. 방서방은 개의 긴 혀가 양곱창, 양지머리 등 기름진 국건더기를 개걸스럽게 말아먹는 걸 곁눈질하면서 경풍 들린 것처럼 얼굴을 실룩거렸다. 개 밥그릇으로 들어가는 음식 말고도 그 집에선 버리는 음식이 많았다. 행랑어멈이 방서방에게 시키는 심부름 중에는 부엌에서 모은 음식 짓기를 바깥 쓰레기통에다 내다 버리는 일도 포함돼 있어 허연 입합덩이나 굴비토막, 양념을 들어부어 묻힌 나물 등이 쓰레기로 나가는 걸 볼 때마다 그는 하늘이 내려다보는 것 같아 팔이 절로 오그라붙곤 했었다. 차마 그런 걸 달라는 소리는 못하고 무슨 말끝엔가 반찬 귀한 사정을 행랑어멈한테 슬쩍 내비친 적이 있었다. 깡조밥에다 소금을 찍어 먹으려니 정말 잘 안 넘어가더라고 했더니 행랑어멈 대답은 소금을 찍어 먹을 게 아니라 아예 밥 끓을 때 한 움큼 집어넣어 지으면 한결 먹기가 수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도통한 얼굴로 덧붙였다. 누군 그만 고생 안 해본 줄 아남. 곰국이 괴롭기는 이 집에 기식하고 있는 열한이도 방서방 못지 않았다. 열한이는 올해 숙명여고보 졸업반이었다. 입학한 후 쭉 기숙사에 있던 열한이가 아버지의 친구인 승재네로 옮겨온 것은 방서방이 이 집에 취직한 때보다 아마 서너 달 먼저였을 것이다. 열한이 보기에 이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같이 이상하다 못해 괴기했다. 곰국을 끓이는 날이면 안방마님은 을의 부엌으로 내려와 몇 해나 묵었는지 새빨갛게 변색한 미역을 한 줄기 따로 담가놓고 들어갔다. 알맞게 고아진 곰국을 퍼내고 나서 그 국솥에다 맹물을 붓고 끓일 미역이었다. 곰국솥을 휘 한 바퀴 설거지한 물로 끓인 미역국은 며느리 몫이었다.
승재가 공부하는 동안 손톱이 닳도록 바느질품을 팔아 살림을 꾸려온 마님은 소시적 고생에 왼수를 갚듯이 진일이고 마른 일이고 일은 질색이었다. 어떤 호의호식보다도 손톱에 물튀기며 사는 걸 가장 으뜸가는 호강으로 동경해온 터라 드난꾼들한텐 만판 천국이었다. 눈가림만 잘하면 쌀똥 밑에 누룩이 생겨도 된장똥 밑에서 구더기가 끓어도 그만이었다. 그렇게 내몰라라 하던 살림을 며느리 보자 김치 서는 일까지 참견을 했다. 봄 되면 동이동이 퍼내버릴 김장김치도 며느리 먹는 건 아까워서 가운데 토막은 상해 놓을 거라고 미리 제쳐놓고 대가리하고 끄트머리만 따로 조금 남겨놓았다. 여름엔 나들이 갈 일이 있으면 그 전에 오이 소박이 수요까지 세워놓고 나간다고 소문이 나 있었다. 먹을 만한 건 하다못해 콩자반 부고무침까지 상해 놓을 거라고 봉해 놓았다. 며느리 밥상은 상도 아니었다. 하긴 여란이가 이 집에 오고 나서 여지껏 새댁이 상에서 밥 먹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부뚜막이나 찬 마룻바닥에서 훔쳐먹듯이 재빨리 먹어치웠다. 그렇다고 개걸스럽게 먹는 것도 아니었다. 무표정하게 죽지 않을 만큼만 먹었다. 자신을 겨냥한 맛난 음식에 대한 잡돌이가 그렇게 유난한 상황에서 자존심을 지키는 방법이란 스스로 식욕을 거세시키는 방법밖에 없으리라는 건 여란이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게 어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 여란이는 그런 생각으로 그 여자를 바라볼 때 그 희미한 표정조차 본디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혼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성과를 거세시킨 결과만 같아서 짜릿하도록 강렬하게 와닿곤 했다. 그러나 그런 인상은 다 여란이의 막연한 호기심과 한참 나이에 왕성한 상상력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니까 새댁의 실성과는 전혀 틀린 것일 수도 있었다. 그 여자가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거나 극복할 의지나 방안이 있는지, 도대체 그 여자에게도 행복이나 불행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있기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건만 한 집 식구로 생활한 지가 방학 동안을 빼고도 반년이 꽉 찼건만 서로 그 정도로 마음을 틀 기회도 없었다. 젊은 여자들끼리 죽이 맞아 시시덕 될까봐 그런 기회를 오이소박이나 콩자반 단속하듯이 편하게 마님이 단속한 건 아니었지만 어쩌면 그보다 훨씬 지능적인 단속일 수도 있었다. 합방 후 집안 형편이 확 피고 나서 10년을 넘게 믿고 부리던 안잠자기는 정원하고 택일하자마자 내보내고 키워서 시집 보내주마 언약하고 데려온 심부름하던 아녀는 새 사람 들어온 지 사흘 만에 내보냈으니 마흔간 대갓집 살림을 혼자 손에 떼맨 새댁이 온종일 엉덩이 붙일 새가 있을 리 없었다. 행랑 식구들이 있긴 했지만 행랑빵을 집세 없이 내주었을 뿐 끼니는 따로 지어 먹도록 하고 있었다. 따라서 아범은 아침에 마당이나 쓸어주고 나서 막벌이를 찾아 나서든가 투전판을 기웃거리든가 했고 어멈은 대청마루나 하루 2번씩 휘 물걸레질 해주고 나면 온종일 부엌을 풀방울이 쥐 드나들듯 하면서 주인집 먹다 남은 거 빼돌릴 궁리만 했다. 부엌에서 음식 만지는 일 다음으로 어멈이 좋아하는 일은 장보러 가는 일이었다. 워낙 임지를 잘하고 또 물건값 잘 깎기로 소문이 난지라 아무리 많은 푸성기나 마른 걸 모개로 살 일이 있어도 어멈이 아범 제쳐놓고 나섰고 안방마님 또한 거지반 어멈이 낸 소문 이련만 그 소문을 고지곳대로 믿고 시켰다. 상당한 목돈과 살 물건을 조목조목 쓴 업문 발기를 허리춤에 찌르고 나가면 한나절이 오히려 짧았다. 목에 힘 못지않게 입신도 센 여편네라 단골 가게에 퍼들이고 앉아 만수바지 하랴 삿대질 해가며 애누리 하랴 날 저무는 줄 모르다가 한임 이고 왔어도 또 일일이 마님 앞에 늘어놓고는 이건 얼마 달라는 걸 얼마에 후려쳐 샀고 조건 얼마짜리를 덤으로 거저 빼앗았고 공치사 하느라 새롭게 목청을 돋웠다.
며칠에 한 번 그러고 나면 가슴속에 뿌덥지근하게 가로 걸린 응어리가 쑥 빠진 듯이 가뿐해질 뿐 아니라 푼돈도 수월찮게 떨어졌다. 실로 일거양득이었다. 안방마님은 며느리한테만 야박하게 굴었지 그 밖의 사람한테는 터무니없이 인심 좋을 때도 있었다. 행랑어멈은 주인마님의 그런 점을 후한 인심이라고 보지 않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걸로 얕잡고 있었다. 하긴 그게 맞는 말인지도 몰랐다. 마님의 그악한 며느리 길들이기도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런다 싶으면 이해가 되기도 했다. 새댁처럼 입으로 한가닥 할 재간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뼈 빠지게 수고해봤댔자 낯이 날 까닭이 없는 게 그 집안 켰속이었다. 속조골이 바람으로 경대 앞에 앉아서 머리를 빗던 열아는 대청 마루 쪽에서 들려오는 괴종식의 소리를 세느라 잠시 빗질을 멈추었다. 그리고 머리를 풀어헤친 채 벗어놓은 속옷을 주섬주섬 뭉쳐다가 반다지 속 새옷 갈피에다 감추고는 표 안 나게 다독거렸다. 오늘부터 교복이 흰 조거리로 바뀌는 김에 벗어놓은 속옷이 제법 많았다. 새댁한테 속옷이나 양말 버선 따위 빨래를 들키면 영락없이 빨아서 푸세까지 해서 다릴 건 다리고 다듬을 건 다듬어서 갖다 놓는지라 앞으로는 어떻게든 그런 신세만은 지지 않으려고 단단히 결심을 하고 있었다. 반듯하게 앞가르마를 타고 찬빗질까지 하고 나면 기름 안 바르고도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수치 알맞은 머리를 한 가닥으로 총총 따아서 끄트머리에 자주댕기를 물려서 뒤로 훌쩍 넘기면 치장은 끝났다. 머리꼬랑이 길이는 쪽질머리처럼 길 필요는 없는지라 저고리 도련 밑까지 내려올 만큼만 길렀다. 그리고 나서 자주치마에다 흰 숫고사 저고리를 받쳐 입으니 날아갈 듯 가뿐했다. 방년 19살의 열한이는 약간 튀어나온 듯 둥근 이마며 겁없이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는 버릇이 있는 눈동자가 검은 큰 눈하며 매끄럽고 흰 살결하며 어머니를 빼닮은 미인이었다. 그러나 태임이에겐 철 나기 전부터 따라다니던 우수의 그늘 같은 게 열한이에겐 빠져 있어 도도한 미인이라기보다는 귀염성스러운 미인이었다. 열한이 학생, 아침상 반하수, 새댁의 목소리였다. 언제나 밖에서 엿보고 있던 것처럼 열한이의 등교체비가 끝날 때를 칼같이 맞추어 아침상을 보는 새댁이었다. 네 언니, 곧 나가요. 처음엔 얼마 먹지도 않은 아침밥인지라 격식 차릴 거 없이 창간에서 2숟갈 뜨고 갔으나 곧 마님의 언명으로 안방에서 마님과 겸상을 받아야만 했다. 처음에 마님은 열한이를 집에 두게 된 게 영감님의 부탁이니 실은 내색은 할 수 없어도 군 식구가 반가울 것도 없었다. 더군다나 영감님의 태도로 봐서 허투루 대접해도 되는 만만한 군 식구도 아닌 것 같으니 늙음하게 씨앗을 본 것도 억울한데 팔자에 없는 상전까지 거느리란 후 하는 푸념이 절로 나왔다. 그러나 조석으로 들고 나는 열한이를 눈여겨보는 사이에 그만 조금씩 정이 들고 말았다. 정의 시작은 욕심이었다. 어느 날 문득 나도 그런 딸이 하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심이 생기자 그날 온종일 안절부절을 못했다. 한 번도 생산을 못해본 마님에게 절절한 아들 발혼의 경험이 어찌 없었겠는가. 딸이라도 하나, 아니 목침댕이라도 하나 낳아보길 삼신할머니께 애걸도 해보았지만 그렇게 환장을 하게 욕심이 동하기는 처음이었다. 열한이가 다 큰 처녀가 아니라 서너 살 먹은 계집애만 됐어도 훔칠궁리를 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무턱댄 욕심이 차츰 이성을 찾으면서 열한이를 빌어 여지껏 못해본 어머니 흉내라도 내보고 싶은 온당한 생각으로 바뀌었다. 들고 나는 걸 정겹게 바라보고 구들이나 이부자리, 입성이 너무 덥거나 너무 춥지 않도록 수시로 참견하고 학교파에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만 늦어도 걱정하고 나무래고 입에 맞는 음식으로 보비위하는 어머니 노릇이란 해볼수록 그 재미가 진진하여 사람 사는 맛이 바로 이거로구나. 새롭게 눈을 뜬 기분이었다.
또 며느리와 비교해서 하나에서 10까지 열한이가 돋보이는 것도 마님의 시어머니다운 심수를 만족시켰다. 먼저 상을 받고 앉아서 열한이를 기다리던 마님은 아주 책복까지 끼고 들어온 열한이를 보고 호들갑을 떨었다. 흰 조고리가 어쩌면 그렇게 잘 어울리냐. 꼭 백매화꽃 같구나. 그 칙칙한 자주 조고리 잘 벗었다. 진작 그렇게 환하게 입을 일이지. 교복은 서로 약조한 날밖엔 못 갈아입는답니다. 열한이는 새치만이 웃지 않고 공손하게 대답했다. 교복인지 뭔지는 아마 인물 없는 계집애들 좋으라고 만들어냈을 게다만 어림없지. 입성이 똑같으면 인물도 판에 박은 것처럼 그게 그거 마냥 묻힐 줄 알지만 우리 열한이 같은 인물을 무슨 수로 쟤까지 것들이 광을 죽이길. 아주머니도 참. 열한이는 빨리 한술 뜨고 그 자리를 면하는 게 수다 싶어 본데 없이 보이건 말건 어른이 수저도 들기 전에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마님은 그저 대견하기만 한 듯 자기도 수저를 들면서 말했다. 너 때문에 독상을 면하니까 살 것 같아. 아무리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사내 진미라도 외상을 받아봐라. 무슨 맛이 있나. 하다못해 우거지 뚝배기라도 식구끼리 서로 숟가락 부딪히며 먹어야 제맛이 나는 배빈데. 마님은 독상의 외로움을 빌어 한 맺힌 독수공방의 외로움이라도 호소하려는 건지 목소리가 앳되고 처연해졌다. 그렇게 독상 받기가 고족했다면 며느리하고 겸상을 하던지 겸상이 법도에 어긋난다 싶으면 밥그릇을 내려놓고 먹게 하더라도 한 쌍의 반찬을 같이 맛보면서 시중도 들게 하고 말벗도 삼으면 될 걸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청승일까. 그러나 열한이는 그 점을 꼬집어 줄 만한 성의조차 우러나지 않았다. 구태여 꼬집을 것도 없이 그녀에 대한 마님의 일방적인 총애를 이용해서 고부간의 화해를 도울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러나 열한이는 그런 시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열한이는 이 집 식구들이 싫었고 이 집 식구들이 사는 방법이 경멸스러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참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건 일본 정치가 천년만년 갈 줄 알고 거기 빌부터 큰소리치며 사는 썩어빠진 친일파네 집에서 꽃다운 여고 시절의 마지막 1년을 보내게 만든 고향의 부모였다. 그건 서울로 유학 오기 전 서해랑 집에서 달래와 달포를 넘게 같은 방을 쓰면서 알게 된 새로운 세계, 민족 자존의 기상이 청청하게 살아있는 세계에 대한 비열한 배반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다. 이게 무슨 꼴이람. 참되고 정의로운 것을 향한 자신의 정열에 티끌만한 하자도 없기를 바라는 열한이의 19 순수는 어쩔 수 없이 처하게 된 입장에 가끔 그렇게 진저리를 치곤 했다. 그러나 19살이란 10대의 마지막 나이이기도 해서 실리를 위해 타협도 할 수 있을 만큼 교활해질 무렵이었다. 아무런 갈등 없이 기숙사에서 박승재네 적선정 집으로 짐을 옮긴 건 아니었다. 정말 어쩔 수가 없었다.